윤사마가 뜨고 있다. 일본이 뜨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달아오른 일본과 새로운 역사 속에 돌입한 한국.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했다. 일본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한류를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 일본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일본 박사 김형규 교수의 일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있는 김현구 교수입니다. 1977년에서부터 1985년까지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역사로 와사대학에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과 한국이 사실은 대단히 가까운 나라고 가까이 지내야 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멀고 어느 면에서는 증오의 대상이 돼 있는 데 대해서 일본을 객관적으로 좀 알려야겠다,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먼 나라가 된 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의 오해입니다. 자기의 자연 환경에서 생겨난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편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왜곡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일본에 소위 윤사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윤사마 아시죠? 네. 윤사마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배용준의 용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류입니다. 그런데 용자를 한국식으로 발음하려고 하니까 용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용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사마라고 하는 것은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용선생 이런 정도입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네. 이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배용준 군의 사진첩이 10만 원 이상 가는 사진첩이 수십만 부가 팔렸고 그 비디오 테이프가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NHK라고 하는 국영방송에서 이것을 방영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재방영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를 1시간을 방영합니다. 60분을 방영합니다만은 일본에서는 50분을 방영합니다. 왜냐하면은 50분 대충 방영을 하고 10분 동안 광고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NHK도 광고는 안 하지만은 50분 방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방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10분을 잘랐기 때문에 그 미묘한 부분에서 조금 잘 어색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사마 열풍이 불면서 야, 그거 다시 한번 해라 해서 시청자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재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은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치가들이 압력을 넣어서 NHK가 왜곡 보도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윤사마 열풍이 물론 그 작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에서 유행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NHK에서 이렇게 2번이나 방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적어도 묵인 없이는, 정부가 묵인 없이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일본에서 이런 윤사마 열풍이 불고 왜 NHK 일본 정부가 이걸 띄우거나 또는 묵인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을 아는 길이다. 왜 윤사마 열풍이 일본에서 불고
왜 요사마 열풍을 일본에서 지금 띄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100년, 500년 또는 1000년, 2000년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은 아하,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요사마 열풍이 불고 이것을 띄우고 있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은 요사마 열풍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60%의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을 좋아하는 나라로 갑자기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워하는 나라가 좋아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또 미워하는 나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시간에는 어떤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떤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멀어질 수 있는가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첫째 강의로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 하면 조그만한 나라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 역시 제가 기성세대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과거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하면은 적다, 왜소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원래는 왜인데 이 왜라고 하는 일본의 이름이 역사상 등장한 것은 기원전 1세기경에 중국의 역사책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책에 왜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왜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왜라고 칭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왜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자는 순하다 이런 뜻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한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삼국시대의 왜의 침입, 고려시대의 왜국,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또 35년 동안의 식민지 이런 걸 통해서 일본에 대한 미움이 그런 순하다, 적다 하는 이런 왜에 대한 인상이 왜소하다, 행편없는 놈들이다 이런 인상으로 저는 굳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왜라고 할 때 왜소하다, 적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후배 한 사람이 일본에 특파원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일본이 대단히 조그만한 나라로 생각했는데 와서 오사카 성을 본다든가 또는 동대사 같은 건물을 보고서는 제가 인식을 바꿨습니다. 일본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 진시황 능을 가서 보면 여산이라고 하나의 산입니다. 능 하나가 거창한 산입니다. 우리 제일 큰 게 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에 가면은 오릉이라고 해서 능들이 있죠. 그렇죠? 사실 중국의 진시황 능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진시황 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많이 고통에 몰아넣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라의 왕들이 민주적인 왕들이었을지도 모르지요. 또 장안에 지금 시안의 성을 가보면은 지금 쌓은 것은 명나라 시대 걸로 사방이 대충 한 4k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높이가 약 14, 5m 되는 그 성벽 위에 자동차 2대가 달릴 수 있는 이런 넓이로 쭉 쌓아놨습니다. 거기 보다가 우리 저 해미 읍성이나 가서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수도의 성과 지방의 성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비교가 안 됩니다. 또 중국의 작은 성을 가서 보면은 우리 경복궁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방후원문이라고 하는 4세기에 만든 능을 가보면은 길이가 약 500m, 폭이 약 300m, 높이가 한 60m, 이런 능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또 성곽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은 장안성하고 오사카성은 전혀 의미가 다르지만은 시대는 비슷한 겁니다. 명나라 때 싼 거고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00년대에 싼 겁니다만은 오사카 성을 가보면 몇십 톤 되는 이런 돌을 날라다 쌓아놨습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또 건물로 보더라도 동대사라고 하는 것은 동대사 건물은 불타서 지금 원래 모습의 3분의 1로 축소시켜놨습니다만 세계에서 단일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큰 겁니다. 동대사 들어가는 문을 남문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목조 건물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가 저는 화엄사 각황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화엄사 각황전에 못지 않습니다. 동대사 들어간 문이.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무덤의 규모를 봐도 일본은 그렇게 만만하게 적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을 조그만한 나라,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는 건 다 지금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뭐 일본이 우리보다 뭐 다른 것이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무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되고 어떤 의식을 갖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중국에 비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 명쯤 됩니다. 세계 10위권에 듭니다. 세계에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개 이상이죠. 그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땅덩어리도 여러분들 땅덩어리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일본은 대충 3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 남한에 대충 한 4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홋카이도가 7만여 평방킬로미터, 대충 우리 남한은 홋카이도 정도입니다.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막 홋카이도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라고 하는 면에서도 일본은 대단히 큰 나라다. 경제력을 얘기하면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경제력은 사실 일본은 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GNP가 3만 불을 넘은 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은 1년에 무역 흑자가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1,000억 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지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매년 1,00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갚을 돈을 전부 빼고 순수하게 받을 돈만 얼마냐 빌려줘 있는 게 약 1조 억 달러. 1조 억 달러는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97년에 우리가 IMF를 맞을 때 빚이 얼마였었느냐? 1,500억 달러.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썩했어요. 근데 1조 달러를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갚을 거 전부 빼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대충 1년에 500억 달러 전후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GNP의, 일본이 전 세계 GNP의 15% 이상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건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을 뭐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이렇게 생각해서 세계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잘 몰라서 모르는 겁니다. 대단히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국가다. 이런 거대한 국가입니다만은 기술력에 있어서도 일본은 세계 제1의 국가입니다. 우리 2004년 작년에 소위 고속전철을 개통했죠. 그렇죠? 네. 프랑스의 떼제베를 들여왔습니다. 떼제베를 들어왔는데 일본은 꼭 우리보다 40년 전인 1964년에 동경올림픽을 기념해서 일본의 기술로 고속전철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놓고 보면 일본은 건축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국토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미 대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얘기가 옆으로 곁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요즘 쌀 개방 이런 문제 때문에 농촌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이런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관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해줬어요. 일본이 쌀을 중국에다 수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국 쌀이 우리보다 몇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쌀값 훨씬 비싼데 거꾸로 일본이 쌀을 중국에다 수출해서 활로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국에는 부자들이 많고 중국은 어려운 사람은 어렵지만 부자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중국 인구가 13억이라고 하니까 1%만 해도 얼마입니까? 1,300만입니다. 그 사람만 부자라고 해도 이게 얼마예요? 그 사람들이 중국 쌀 안 먹고 일본의 고급 쌀을 사 먹는다는 겁니다. 일본 쌀 먹어보시면은 기름기가 잘잘 흘리고 입맛이 정말 납니다.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쌀 개방에서 세계가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데 일본은 거꾸로 그것을 기회로 극복해서 고급화시켜서 중국에 수출해서 활로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일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슈를 갈 때에 대충 대마도가 50km, 대마도에서 일지도가 50km, 일지도에서 규슈가 50km,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일지도에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일지도에 갔어요. 일본에 가면요, 이 소고기가 아주 고급 소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스테이크 1인분에 한 2만엔, 우리 돈 한 20만원, 이런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1980년쯤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일본의 마스사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 마스사카의 소고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일본 대학원생들과 함께 마스사카를 여행하다, 야, 우리 한번 스테이크 한번 먹자. 그러니까 스테이크 한번 먹었습니다. 제일 싼 걸로 먹었는데, 그때 얼마 주고 먹었느냐. 25년 전입니다. 그때 1인당 5,000엔, 우리 돈 5만, 지금부터 5만원. 25년 전에. 이런 고급 소고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베소, 고급 소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마스사카 소고기 하면 마스사카에서 키운 손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베소 하면 고베에서 키운 손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일지도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어릴 때 소를 대충 한 2년 가까이를 그 일지도에서 키운다는 겁니다. 키워서 대충 한 2년 좀 못 미치게 이렇게 키우면은 대충 40만 원이 간다는, 우리 돈 400만 원이 간다는 겁니다. 그곳을 고베 사람들이 갔다가 고베에서 나머지 대충 한 2년 가까이를 키우면은 그게 400만 원이 된다. 우리 돈 4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를 먹인다든가 마사지를 해서 기름기가 골고루 퍼지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하, 부가가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400만 원짜리를 갖다가 2년 동안에 4천만 원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일본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날 일본을 대국으로 만들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유학할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일본에다가 뭘 요구했느냐, 이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소고기가 싼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대충 당시에 한 20여 년 전에 소고기 값이 3배 차이 났어요. 일본이 3배 비싸요. 그렇게 개방되면 일본에 손을 기르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미국한테 요리조리 핑계를 대서 그걸 3년 동안 연장을 시켰어요. 소고기 개방하는 걸. 그 사이에 일본이 뭘 개발했느냐, 특수 사료를 개발해서 소가 3배 빨리 크는 사료를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3분의 1로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해 나가는 겁니다. 일본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본이 과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는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일본이 사실은 거대한 괴물인데 그 괴물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사마 열풍이 왜 일어나고 왜 일본에서 띄우고 있는가를 시사하는 대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일본은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이 동아시아 세계가 중국을 축으로 하는 한쪽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이 두 축이 대립되면서 발전돼 왔다. 그 경우에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게 소위 한반도 남부 경영론, 소위 임나일본부론이라는 한반도 남부를 200여 년 동안 일본이 지배했다. 한반도 남부를 포함하는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큰 하나의 축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축이 서로 대립되면서 발전돼 왔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의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일본이 중국과 대립하면서 발전됐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입장을 과거의 역사에다 지금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그럼 과거에 중국과 일본이 대립되는 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뭐를 들었느냐. 600년에 일본이 수나라에다가 보낸 국서가 남아있는데 그 국서에 뭐라고 써있느냐.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국서를 보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당도라고, 이놈도, 이놈 봐라. 그래서 수양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일본을 정벌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들면서, 봐라. 과거부터 우리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중국과 대립되는 축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송서라고 하는 책에는, 중국의 송서라고 하는 책에는 400년대 일본의 다섯 왕이 찬, 진, 제, 흥, 무라고 하는 이런 다섯 왕이 400년대에 중국에다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벼슬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벼슬 내용이 뭐냐? 일본, 신라, 가야, 임나, 진안, 마한 이 6국의 군사를 관장하는 안동 대장군 외국 왕이라고 하는 자코를 달라. 이렇게 해서 비슷한 자코를 받았어요. 이거 봐라. 중국 체계 한반도 남부를 우리가 이렇게 지배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말해요.
1500년대 말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마는 인도 고아라고 하는 곳에 포르투갈이 와서 정청을 설정해 놓고 있었어요. 그 정청에다 사신을 보내서 일본한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또 필리핀의 루손도에 에스파니아가 정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에도 사신을 보내서 우리 일본한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만에도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쳐라 요구했어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까 조선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했던 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걸 갖고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소중화사상,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소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주장했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런 사상 위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N경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N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경제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아까 수나라한테 보낸 국서라든가 송서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본 사람들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국에 대립되는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고 중국에 대항해서 한반도는 일본하고 같이 가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965년 한일회담 아시죠? 네. 이 한일회담이라는 건 사실 대단히 미묘한 겁니다. 일본에서 명치우신 이후에 일본이 쭉 근대화 해갔습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건 서구화, 공업화, 합리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근대화, 합리화를 하면서 정치는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민주화해라.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 자유민권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패망하니까 미국이 전부 전범으로 잡아 가뒀어요. 가뒀는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50년에 한반도가 6.25에 의해서 공산화될 위험성이 처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의 보루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한 세력, 근대화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화라고 하는 게 반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반공산주의 세력이 바로 누구예요? 전범들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석방했다. 석방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남북으로 분단돼서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본주의니까 반공산주의 남쪽과 일본을 연결시킨 것이 1965년 한일회담인 겁니다. 이 한일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에다가 유상무상 5억 달러를 줬습니다. 그 5억 달러를 주면서 이 5억 달러로는 일본의 기계를 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지하철 1호선 놓을 때 1호선을 기술을 일본에서 들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들어온 건 전부 다 일본 기술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2호선, 3호선, 4호선 놓을 때마다 일본에서 부품을 사와야 하고 기계를 사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2003년까지 1965년에 5억 달러를 유은상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2003년까지 2천억 달러의 누적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들어온 기계 전부 우리 공장의 대부분 기계가 전부 다 일제로 쫙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은 반드시 일본에서 기계를 사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도 수출을 많이 하려면 일본에서 그만큼 기계를 사와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중국과 아시아에서 대각선을 이루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같이 가야 한다 하는 생각과 일치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수치를 보면 일본이 지금까지 6만 5천 명의 국비를 주어서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일본 정부에서 매년 아시아 각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을 줘서 유학생을 선발합니다. 저도 막 그런 유학생으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만은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학금이에요. 한 달에 약 우리 돈 200만 원씩 주고 등록금 전액 면제입니다. 이것을 연구생 2년, 석사 2년, 박사 3년까지 줍니다. 여러분들 분발해서 일본 무슨 유학생이 되면은 가서 그 돈이면은 저는 그 돈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들 둘하고 네 식구가 생활하면서 박사과정까지 맞출 수 있었어요. 어떻든 이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이 6만 5천 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아시아 각국에 돌아가서 지금 회사나 정부에 근무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기계를 사게 될 때 어떤 기계를 사겠습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실험실에서 만지던 손에 딱 익은 거기다 성능도 아주 좋은 일제 기계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야 돈을 장학금을 되게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기계 몇 대 팔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5억 달러 팔아가지고 2천억 달러 이익을 봤으니까 상상해 가시는 거죠. 네. 이런 돈을 거기에다만 깔은 건 아닙니다. 일본이 줄 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받을 돈만 1조억 달러를 세계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를 빌려주고 2천억의 흑자를 받는데 1조 달러를 지금 깔아놨으니까 얼마나 수출이 잘 되겠는가 짐작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97년에 일본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와스다 대학에서 제가 유학할 때 외국 학생을 담당하던 사람이 부총장이 돼 있어요.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데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김 선생이 와서 유학할 때 같이 유학하던 사람들 중에 와스다 유학하고 있던 사람 중에 지금 3사람이 일본에 대사로 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까 6만 5천 명에 포함되는 사람들이겠죠. 이처럼 인적, 물적으로 아시아의 유학생들을 깔아놓은 겁니다. 깔아놓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출이 술술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수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하나의 큰 축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현재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용준 열풍이 왜 일어나는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을 일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를 여행하다 우연히 일본의 아주머니들을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일본에서 연사마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남녀가 만나서 드라마에서 남녀가 만나서 몇 마디 주고받으면 바로 배드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 연사마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남녀 간에 주고받는 얘기가 그 재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절대 남성이 여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정말 감격했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런 감정적인 요소, 일본 문화에 딱 적합하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일본 매스컴에서 띄우고 정부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앞으로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일본 쪽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의 대중문화의 완전 개방입니다. 1998년부터 대중문화가 개방돼서 지금 4차에 걸친 개방이 되고 다 개방이 거의 됐습니다. 됐는데 마지막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묵인하고 띄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야 한국 것이 일본보다 훨씬 잘 팔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거 개방해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대중문화의 완전 개방을 유도하려고 하는데도 하나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연사마 열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대충 짐작을 하셨죠? 네. 장시간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